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로 평가된다고 하고요. 일본 통인가 봅니다. 그 2번이나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파견을 다녀와서 일본 법제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국회 임명을 동의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방통위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처럼 임명을 강행할 수가 없어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돼야 되거든요. 제적위원회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돼서 더불어민주당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들을 좀 정리했더라고요. 이것저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맡았더라고요. 2심을. 백남기 농민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때 쌀 매수가를 올리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라라고 하면서 시에 나섰다가 물대포를 맞고 사망을 했었던 분인데, 아무튼 이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결했더라고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게 바로 이균용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틱장애, 뚜렛 증후군도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다,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판결을 해서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이 틱장애를 정신장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의 판결도 있긴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판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이런 판사들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서 이 부분은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조선일보도 판결 논문 이런 걸 정리했고요.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판결을 좀 말씀드릴게요. 언론 자유를 중시한다는 평가도 받는 인물입니다. 2006년도에 교회를 비판한 한 종교 잡지가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었나 봐요. 근데 이 기각 결정이 난 판례를 두고 논문을 썼고, 그때 이균용 판사가 사실상 검열 성격을 띠는 만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8월 24일 기사를 보면 이 젠더 감수성이 낮다는 좀 지적이 있더라고요. 문제 판결들을 한겨레에서 좀 정리했더라고요. 좀 읽어드릴게요. 이균용 후보자가 2020년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12살 아동하고 여성을 수차례 성폭한 20대 남성에게 형량을 감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 12살 아동을 3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역시나 감형을 했고요.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그래서 젠더 감수성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내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균용 판사가 왜 대법원장 후보가 됐을까요? 바로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했던 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출신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서울고법 부정판사가 갑자기 대법원장 후보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일단 조선일보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태까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나열해서 열심히 기사로 찍어내고 있더라고요. 김명수 사법부가 뭐가 문제냐?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 지체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 1심만 보더라도 127일이 늦어진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는 사건 자체가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조선일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톤의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처의 권한을 덜어냈거든요. 위계 서열적 조직 구조를 해체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후배 법관들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승진 체계가 분명했는데 이 법원장을 후배들이 뽑다 보니까 후배들의 업무 프레셔를 좀 낮춰주고 후배들은 굳이 승진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조중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서 다음 사법부의 구상이 어떻게 될지 한겨레가 잘 정리했더라고요. 이 이균용 후보자의 말을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중심의 조직 구조를 해체했다고 말씀드렸죠. 판사들이 추천해서 법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행정처 근무판사를 축소했는데 이균용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과거에 비판을 했더라고요. 좀 읽어드릴게요. 재판은 법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법관 전체 또는 법조 전체의 집합적 활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민주적으로 판사가 개인 플레이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에 법관 비위 정보 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무수행이기 때문에 사법행정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행정처 근무판사는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재판 배당 업무를 별도의 위원회에 맡겼거든요. 원래 과거에는 법원장이 나눠줬어요. 근데 그거를 뭐 부서에서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균용 후보자는 또 다른 입장이더라고요. 능력 있는 법관이 어렵고 힘든 재판을 맡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했죠. 지법 부장 밟고 고법 부장 밟고 법원장하고 이런 승진 제도를 없앴는데 이런 승진 제도가 없어지면서 유인 효과가 없어지는 게 좀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만 보더라도 재판부가 바빠질 것 같아요. 이균용 대법원장이 들어서게 되면요. 아무튼 대법원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의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6명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 교체가 되면 보수 과반으로 전체적인 성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조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명이 과연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균용 지금 후보자가 과거에 대전 고법 법원장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요? 그랬더니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1년 후배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또 가까운 사람을 사법부에 앉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대법원장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균용 대법원장이 되면 가장 중요한 핫한 사건들이 뭐가 될까요? 일단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강제징용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사법부가 가질지 지켜봐야 되겠죠. 더욱이나 일본통이라고 하니까요. 경향신문이 이에 대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인사검증 키워드 중 하나가 일본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여서 법적 다툼이 일고 있는 와중에 일본통인 이 지명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낙점됐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이게 뭔지 아시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정부가 대신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법원들이 잇따라 아니 정부가 왜 갚냐, 피해자가 정부가 갚는 거 싫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건들이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원장인 사람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지명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강제징용 판결의 키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와 진보 매체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중앙일보에서 말씀드릴게요. 중앙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내리까면서 지금 차기 대법원장이 뭘 해야 되는지 짚고 있더라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중앙일보 사설은 8월 2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지난 6년간 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은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자신이 회장을 지낸 모임의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대법관의 절반을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편파성 시비를 자초했다. 재판 지연은 생업이 달린 국민들에게 큰 문제다. 재판 지연이 많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 장기화로 법원마다 기가 막힌 사연이 넘친다.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도록 하면서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줄었다. 고임 판사들의 워라밸이 향상된 사이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늘었다. 차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우리 야당에도 한 목소리 했어요. 야당도 후보의 자격을 꼼꼼히 검증하되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간 일은 삼가야 한다.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거의 똑같더라고요. 거의 읽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설이 동일합니다. 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어떤 입장일까요? 두 매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경향신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사설은 8월 23일 이균용 지명자 윤 정부 맞서 사법권 독립시킬 자신 있냐 입니다. 이 지명자가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직 기고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우려스럽다. 보수 성향인 그가 정권 비판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윤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약간 코드를 맞춰가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향신문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주요 직책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 이번에도 그런다는 거죠. 이 지명자는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성을 갖고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최선의 노력에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문으로 인해서 지명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한겨레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읽어드릴 사설은 8월 23일 40년지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입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68석의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까지 대법원장 임명을 하지 못한다. 사법부의 파행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과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균용 지명자가 적절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딴지를 걸어서 발목 잡고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없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대법관 출신도 아니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